그래서 새로운 접속을 생성하고 나면 시퀀스 넘버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이랑 서버 쪽이 그러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클라이언트 마이 시퀀스는 공격자가 생성한 서버 클라이언트 시퀀스로 맞추면 되고, 그렇죠? 클라이언트 서버 시퀀스는 공격자가 생성한 서버 마이 시퀀스로 맞추면 서버 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공격자 쪽에서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걸 일치시키면 동기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이나 서버 쪽이랑 서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새로운 접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공격자가 ARP 스푸핑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맥 주소를 변경해서 들어가서 리셋을 서버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그 TCP 스트링 핸드쉐이크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때 보내는 정보가 클라이언트 마이 시퀀스, 서버 마이 시퀀스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얘 동기화되고 그 다음에 이쪽 동기화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동기화되고 요 얘기죠. 얘랑 얘가 동기화되고 얘랑 얘가 동기화되면 동기화가 된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거는 이렇게 릴레이 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릴레이 해주면 되니까 그죠? 요게 TCP 세션 하이제킹의 원리인 거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맞잖아요. 클라이언트 쪽이랑 서버 쪽이랑 잘 안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ARP 스푸핑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뭔가 변경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그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서로 시퀀스 넘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가 안 받으니까 야 다시 보내.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다시 보내.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 다시 보내. 이렇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에크스톰이라고 에크스톰. 그러니까 스톰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에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발생하면 요거는 지금 세션 하이제킹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션 하이제킹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공업자 쪽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이제 사용자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공격자가 ARP 스푸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를 잘 조작을 해야 된다. 뭐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엑스톰 단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션 하이제킹의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암호화 시켜서 암호화가 돼 있다면 뭐 내가 조작을 할 수 없잖아요. SSH 같은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동기화 상태. 왜냐하면 비동기화 상태가 그 세션 하이제킹의 조건이니까 비동기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시퀀스 넘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비동기화 상태를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엑스톰 탐지를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엑스톰을 탐지하게 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면 네 번째 보면 패킷이 유실되거나 재존성이 증가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게 되고 다섯 번째는 세션 하이제킹의 조건이 예상하지 못한 리셋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암호화가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공격들인데 스톡스넷이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스톡스넷 하면 뭘 기억했냐면 스카다를 기억해요. 스카다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국가 및 산업의 중요 기반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뭐 그런 그 중요 시설. 원래 그 지메스에서 개발했다가 원래 그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파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몰래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스카다를 대상으로 하는 웜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뭐 이렇게 공유된 거, 공유 프린터나 아니면 USB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산업시설, 중요 산업시설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에는 최초 이런 것들 발표해 놓으세요.
스카다. 그래서 대상이 지멘스의 스카다 시스템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스터스넷 해가지고 시험지 나올 때 스카다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무조건 스터스넷인 거고. 그래서 뭐 나머지 계속 그 추가적인 설명인데 스터스넷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제어하기 위한 그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거고, 원래 지멘스가 금지했는데 그거를 이제 비밀리에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참여해가지고 저거를 만들어냈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거고, 나이트드래곤은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코드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얘는 나이트드래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코드인 거고, 또 그 얘기에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오퍼레이션 오로라가 있어요. 오퍼레이션 오로라는 누굴 공격해요? 구글의 별표. 구글의 기업 기밀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 외에도 뭐 첨단 IT 기업들이 있는데, 첨단 IT 기업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퍼레이션 오로라는 뭘 위해서? 구글. 근데 얘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렇게 공격을 해요. 맨 처음에 공격자가 1번 보시면 이메일과 메신저로 웹사이트 링크를 전달하는데, 만약에 기업의 내부 직원이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를 감염되게 되는데, 그 공격이 뭐냐면 제로데이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데이 취약점을 가진 그 악성 코드인데, 이 제로데이 취약점은 뭐냐면 시간차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제로데이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회사들이 공표를 했는데, 패치가 나오기 전에 그 시간차, 그 짧은 시간에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제로데이 취약점인데,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격으로 기업 내부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공격. 이게 뭐라고요? 오퍼레이션 오로라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EMC RSA라는 공격이 있어요. EMC RSA가 어떤 걸 제공하냐면 OTP를 제공하는데, OTP가 뭐냐면 원타임 패스워드. 원타임 패스워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원타임 패드가 또 나올 텐데, 원타임 패드는 아니에요. 원타임 패스워드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은행에서 고액의 돈을 전송하려고 할 때 원타임 패스워드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OTP를 만드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 여기서는 그거를 만드는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EMC RSA라는 공격이 있고, 요게 뭐랑 또 연관되어 있냐면, 아까 제로데이 취약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또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APT 공격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 APT는 뭐의 약자냐면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트리트예요. 그 어드밴스드는 뭐 진화된, 퍼시스턴트는 지속적, 그리고 트리트는 공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공격이 단타였거든요. 단타가 뭐냐면 딱 갔다가 뭐 파일을 지우고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APT는 뭐냐면 뭔가 뭐 계정을 얻어내고 권한 상승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변까지 감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를 APT라고 하는데, 나중에 APT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 공격이 EMC RSA 공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보내요. 엑셀 파일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 그 뭐 매크로 그 바이러스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웜이나 그런 것들 실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실었냐면 포이즌 아이비를 실었어요. 포이즌 아이비가 뭐냐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격 제어는 이제 내가 공격자가 원격에서 제어한다는 뜻이고, 트로이 목마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 신화에서 나온 트로이 목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악성 코드였다는 거예요. 근데 트로이 목마에서 포이즌 아이비가 되고 내부망을 해킹을 하고 기밀 데이터를 탈취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FTP로 전송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EMC RSA. 뭘 대상으로? EMC RSA를. EMC도 회사고요. RSA도 회사예요. 그 RSA는 사실 공개키 그 알고리즘이기도 한데 공개키 알고리즘도 개발했고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RSA는 회사예요, 회사.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 중간자 공격은 Man in the Middle Attack. 아까 잠깐 언급 드렸죠. 이걸 다른 말로 MITM 공격. 그래서 도청하거나 아니면 조작하는 건데 도청만 하면 소극적이고요. 조작을 하게 되면 적극적 공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는 얘네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게 중간에 들어가서 요렇게 가게 만든 거를 MITM 공격이라고 불러요. 뭐 MITM도 있고 MITB 뭐 브라우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떻게 있는데 지금은 MITM이에요. MITM. 그리고 79페이지 갈까요? 79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보안 쪽에 DR도스가 있어요. 이제 DDoS 했으니까 DR도스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디에 발표하냐면 리플렉션에 발표할까요? 리플렉션은 반사 서버를 얘기해요. 반사 서버를 얘기한다라고 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문제에도 출제되는데 뭐 지문 같은 경우에도 출제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한 문제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격 원리를 보면 이따 그림에 이제 나올 텐데 일단 공격 대상 출발지 IP를 위조를 해요. 출발지 IP를 위조를 해가지고 공격 대상의 IP로 출발지 IP를 위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공격 방법. 첫 번째는 3 핸드쉐이크를 이용하거나 두 번째는 ICMP를 이용해요. ICMP,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스폰스, 에코 리퀘스트 리스폰스, 핑이죠, 핑.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그거를 매개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반사 서버, 리플렉션 서버라고 부른다. 그래서 반사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CP를 지원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된 거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잠깐 그린 것처럼 반사 서버가 이렇게 존재해요. 반사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CP 서버이거나 아니면 라우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공격자가 씬을 이렇게 보내요. 씬을 얘네들이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씬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씬 에크를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씬 에크를 이쪽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공격자가 소스 IP를 속였으니까 소스 IP가 공격 대상인 것처럼 그러면 공격 대상은요 씬을 보낸 적 있다 없다? 씬을 보낸 적 없다. 없으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반사 서버가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는다. 그렇죠. 자기는 보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보낸다. 계속 보내서 얘가 다운된다. 그래서 DR도스인 거예요. 리플렉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 1, 단계 2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3 핸드쉐이크를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ICMP 에코 리퀘스트하고 에코 리플라이를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반사 서버가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사 서버는 DDoS에 있다 없다? 도스에 있다 없다? 없어요. DR도스에만 있어요. 그 개념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DDoS랑 차이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격 근원지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DDoS, 그러니까 공격 근원지 파악 어려운 거는 뭐 DDoS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그거는 이제 공격 근원지, 그러니까 SIP, 소스 IP를 찾는 거는 둘 다 어려운데, 두 번째 좀비 PC, 좀비 PC에 발표할까요? 그러니까 좀비 PC라는 단어를요, 좀비 PC라는 단어를 반사 서버를 좀비 PC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 단어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비 PC가 DR도스에 없다, DDoS에만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반사 서버를 좀비 PC로 보고 하는데 뒤에 게 중요해요. 공격 트래픽의 효율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도스나 DDoS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별로 나쁘죠.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반사 서버가 대신해서 많이 보내주니까, 나는 10만 보내면 되니까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공격 효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일반 디도스에 비해서 적은 좀비 PC로 공격 트래픽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별표할까요? 여기에 별표를 해주세요. 여기에 별표를 해주세요. 대응 방법은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위조된 IP를 찾아가지고 차단하면 되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거 위조된 IP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당하고 나서 걔를 블랙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ACL화해서, ACL이 뭐냐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IP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단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반사 서버나 공격 대상에서는 3 핸드쉐이크는 못 막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고요. 핑은 맞죠. ICMP 리퀘스트하고 ICMP 리플라이, ICMP 리퀘스트하고 ICMP 리플라이는 핑이니까 아예 내가 그냥 핑을 응답 안 해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핑을 응답하는 서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핑 한번 해보세요. 핑 응답 안 해요. 왜냐하면 공격에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핑에 기본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서로 약속 카드 같은 거예요. 핑을 막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쪽인데요. 방화벽 쪽이에요. 81페이지. 얘는 그 난이도가 중간이에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1문제가 출제돼요. 11문제면 많이 출제된 거예요. 중간 정도 레벨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중요한 데는 20문제 이상 된 건데 걔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방화벽 같은 게 11문제 출제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일단 공부 보시면요. 방화벽은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트워크 장비 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층 정보를 이용해서요. 포트나 IP 정보를 이용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포트가 4계층이고 IP가 3계층이니까 IP를 설정해 놓고 그 IP를 막고 포트를 설정해 놓고 그 포트를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것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막아버리면 가장 간단하잖아요. 근데 방화벽은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무용론이 일긴 하지만, 왜냐하면 뭐 새로운 공격 같은 거 못 막으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막아버리면 되니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를 이렇게 웹서버 같은 거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자꾸 해킹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중국 쪽 IP는 다 막아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뭐 우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방화벽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ACL이라고 불러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해가지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1.1.1.1은 내가 allow 하자. 요거는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아니면 2.2.2.2는 deny 하자. 얘는 무조건 막아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해 놓는 걸 얘기해요. 이거를 AC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단점 보시면요. 내부 공격에 대한 무방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내부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외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화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얘는 내부 외부를 관통하는 애들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발생하는 애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뭐 웜이 퍼지거나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막냐면 요 내부에다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IDS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IDS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IDS 같은 보안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L2 스위치가 있는데 보안 L2 스위치가 있어요. L2 스위치는 뭐냐면 그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스위칭 허브나 더미 허브 얘기예요. 스위칭 허브나 더미 허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 연구실이나 그 연구실 안에 있는 네트워크들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터 전 단계에 있는 L2 스위치 같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보안 스위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방화벽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지점에서의 실패는 뭐냐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는 뭐냐면 이 방화벽이 망가지면요 이 패킷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화벽이 중간에 내부와 외부를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방화벽이 망가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이건 이제 이론이고요. 요새는 이제 그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릴레이를 해줘요. 장비가 망가져도 패킷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릴레이를 해줘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방화벽에 이제 등장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등장 배경에서 뭐 첫 번째 얘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부분에 방화벽에 시험지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화벽은 예전에 어떤 데다 많이 사용됐냐 라우터나 아니면 게이트웨이에다가 추가돼 가지고 방화벽 같은 것들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라우터나 아니면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라우터는 3계층이고 게이트웨이는 그 외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계층을 아우르고 있는 장비인데 그런 데다가 방화벽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보단 100배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안 장비들이 요새는 합쳐지고 아니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설치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방화벽에서 일부 50% 막아주고 나머지에서 처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등장 배경 중에 그 인트라넷이랑 인터넷이 있는데요. 인터넷이 있어요. 인트라넷. 그래서 인트라넷은 내부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고 인터넷은 외부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방화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안 취약점 부분에 보면 방화벽이 하는 게 뭐라고요? 불필요한 포트나 불필요한 IP 주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필터링이라고 부른다. 내가 막고자 하는 애들이 속한 그룹을 뭐라고 한다? 서브넷이라고 한다. 서브넷 기억나시죠? 서브넷 그 내가 지금 내부 네트워크, 내가 막고자 하는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라고 부르죠. 서브넷. 그리고 방화벽이 지원하고 있는 건 또 뭐 있냐면 NAT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트랜스레이션에 별표할까요? 트랜스레이션은 왜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내부 네트워크 있고요. 외부 네트워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화벽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부 네트워크에서 뭐 공인 IP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 IP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퍼블릭 IP가 필요하니까 프라이빗 IP는 그 사설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거고 퍼블릭 IP는 밖에 이제 그러니까 인트라넷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사용하기 위한 IP니까 요렇게 변환해주고 있는 게 NAT죠.
NAT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그 NAT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퍼블릭으로 바뀌고 퍼블릭 IP가 프라이빗 IP로 바뀌는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NAT 기능을 수행한다. 요 NAT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IP 주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프라이빗 IP를 사용하니까 퍼블릭 IP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IP 주소 개수를 넣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 효과가 있는 거죠. 보안 효과. 왜냐하면 이쪽은 일상적으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부가 퍼블릭 IP로 돼 있다면요. 내부에서 외부로 바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공개되어 있는 놈이니까 저 IP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프라이빗 IP하고 퍼블릭 IP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가상 네트워크 IP 주소가 있는데 버추얼 IP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쨌거나 내부 프라이빗 IP들이 하나의 IP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IP를 버추얼 IP라고 불러요. 아니면 가상 네트워크 IP 주소라고 불러요. 버추얼 IP 아니면 다른 말로 VIP라고 불러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IP 주소를 아낄 수도 있고 보안상의 이점도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NAT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NAT는 노멀 NAT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로 가게 되면 주소 매핑 테이블, 아까 그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내부 클라이언트 IP, 그러니까 프라이빗 IP가 방화벽 IP로 바뀌어서 퍼블릭 IP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소스 IP가 바뀌어야죠. 소스 IP가 왜 방화벽 IP로 바뀌냐면 얘 내부 클라이언트 IP는 프라이빗 IP고 저 프라이빗 IP는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 NAT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동작에 의해서 NAT 동작에 의해서 그 SIP가 방화벽 IP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 테이블이 존재하면 내가 다시 왔을 때 요 방화벽 IP랑 매칭이 되는 요 내부 클라이언트 IP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NAT 중에 리버스 NAT가 있어요. 리버스 NAT. 일상적으로는 밖에서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바로 못 와요. 요게 NAT의 좋은 점이죠. 근데 내가 스태틱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 포트 포워딩을 하게 된다면 그러는 경우에는 퍼블릭 IP에서 프라이빗 IP 거꾸로 패킷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퍼블릭 IP로 이렇게 왔어요. 방화벽 지정 외부 IP로 왔어요. 그럼 얘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IP, 그러니까 요 퍼블릭 IP 대 프라이빗 IP로. 왜 포트 포워딩이냐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IP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놈이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이고 이거 N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안에 있는 애들을 서로 구분짓기 위해서 포트로 구분해요. 포트.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은 그 방화벽 외부 지정 IP 중에 포트가 뭐 예를 들어서 333이면 얘는 1.1.1.1로 하자. 아니면 444면은 얘는 1.1.1.23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포트 포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퍼블릭 IP가 거꾸로 외부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요게 내부적으로 매핑되어 있는 내부 서버 IP, 프라이빗 IP로 바뀌어서 가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갈 때도 그 아까 테이블이 매핑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NAT는 원래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쪽을.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시험 문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뭐가 틀린 지문이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한다. 아니면은 리다이렉트 NAT는 뭐냐면 목적지 주소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clude NAT는 뭐냐면 NAT를 적용받지 않을 때, 적용받지 않을 때 않고의 별표. 목적지를 재지정할 때의 별표. 이런 식의 NAT가 존재하고 그 외에 방화벽 기능은 뭐 패킷 필터링, 접근 제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 얘기는요. 이제 방화벽 구성 방식은 뭐냐면 몇 개 층에서 방화벽이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패킷 필터링 방식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스위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서킷 스위칭이 서킷 레벨 스위치 게이트웨이 방식이 있는데 패킷 필터링은 계층 4계층에서 동작해요. 4계층 동작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방화벽이 동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동작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포트나 잘못된 IP는 패킷을 버리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약한 게 뭐냐면 IP 스푸핑 기억나시죠? IP를 변조하거나 소스 라우팅은 뭐냐면 원래 라우팅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제 라우팅을 거쳐가지고 바뀌는 건데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라우팅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우 취약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제 ACL이라고 하는데 ACL 기억나시죠? IP나 포트 이용해서 ACL을 만들 수 있는데 개수나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방화벽의 성능에 많은 부하를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개수가 이제 요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한 1000개 있다. 1000개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다 해봐야 되니까 방화벽 성능에 영향을 주고 아니면 요 앞에다가 매칭이 되는 애를 갖다 놓으면요. 전체를 다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화벽 룰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뒤에 999번이나 1000번째 어떤 그 중요한 룰들을 갖다 놓으면은 다 검사하고 마지막에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화벽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예요.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는 요거는 그 레이어 7에서 동작하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니까 레이어 7인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각 서비스별로 프록시가 동작해요. 각 서비스별로의 별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록시가 이렇게 존재하면 프록시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대리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쪽을 대리해서 서버 쪽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 건데 프록시가 한 개가 아니라 서비스별 뭐 FTP냐 아니면 뭐 이메일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프록시를 여러 개 두는 걸 얘기해요. 왜 여러 개 두냐면 얘가 레이어 7, 7계층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7계층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스페시픽하죠. 그래서 일형 패스워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일형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원타임 패스워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강력한 인증 기능 제공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상위 계층인 응용 계층 7계층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장비의 부하를 줘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L2 장비가 있고요. L3 장비가 있고요.
L4 장비가 있고요. L7 장비가 있어요. 이 뒤에 붙은 건 뭐냐면 레이어 몇 개층의 장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L2 같은 경우에는 요 네트워크 그 스위치인데 스위칭 허브나 그런 게 그 연구실에 있는 거. L3는 라우터. L4는 나중에 좀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부하 분산 장비가 있거든요. 부하 분산 장비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면 그 네이버 같은 데다가 서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이버 같은 데 설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 마찬가지 요 L4, L7 마찬가지. 요 방화벽이 뭐 L4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포트나 IP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L7은 7계층, 응용계층에 있는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부하가 적은 건 얘예요. 왜냐하면 2계층 정보밖에 안 보잖아요. 얘는 3계층 정보를 봐야 되고 얘는 4계층 정보를 봐야 되고 얘는 7계층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을 많이 보면 볼수록요. 부하가 되게 심한 거예요. 계층을 되게 많이 보면 볼수록 부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위 계층인 응용 계층으로 갈수록 그 장비의 부하가 심해지는 거예요. 장비 부하가 되게 심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킷 게이트, 서킷 게이트웨이는 얘는 레이어 5, 567에서 동작해요. 567에서 동작해요. 얘가 좋은 건 뭐냐면 얘는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가 서비스별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하나 일반적인 하나 제너럴 프록시를 사용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정보보호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근데 정보보호직으로 가게 되면 시험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좀 더 깊숙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보보호직이라고 써놨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이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보보호직 그 문제 여기 나왔던 요거 나왔던 거를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그 정리를 해서 조금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좀 더 깊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지문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지문 몇 개만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는 7계층 정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프록시가 서비스별로 있어야 되는 거고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5계층, 6계층, 7계층 정보를 이용한다. 그리고 프록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일반적인 프록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투명성은 뭐냐면 우리가 장비를 설치할 때 방화벽 장비를 이렇게 설치할 때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내부가 있고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있으면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투명성, 다른 말로 트랜스페런트, 또 다른 말로 인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는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록시 IP를 설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록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방화벽의 구축 형태예요. 방화벽 구축 형태는 뭐냐면 방화벽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배치할 건지 묻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모듈이 있는데 베이스천 호스트하고 스크린 라우터가 기본 모듈로 사용돼요.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스천 호스트는 기본 모듈인 거고 얘는 뭐 어떤 계층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내가 만약에 들어오기 위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베스천 호스트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얘는 나중에 어떤 그 배치 방법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얘가 들어가서 어떤 기본 모듈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 기본 모듈 형태를 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규칙을 사용하던 뭐 패킷을 보낼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 규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기본적인 모듈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다? 베스천 호스트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